결혼 7년 차, 윤서진은 매달 시댁계좌로 150만 원의 생활비를 보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는 보너스도 얹었다. 단 하루도 늦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친정아버지가 수술대에 눕던 그날, 시댁 식구 4명은 제주도의 흑돼지 고깃집에서 신우이의 정규직 전환을 축하하며 축배를 들고 있었다. 수술실 불이 켜져 있던 6시간 동안 서진의 휴대전화는 적막했다. 안부 문자 한 통 오지 않았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재용 쟁반 위로 하얀 알약들이 부딪히며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34살의 윤서진은 플라스틱 주걱을 쥐고 마지막 남은 혈압약 5알을 자동 포장기에 밀어 넣었다. 기계가 낮게 웅웅거리며 투명하게 밀봉된 약봉지들을 길게 뱉어냈다. 그녀는 약봉지를 돌돌 말아 수원 제일건강 약국이라고 적힌 종이봉투에 담아 매대 너머의 노인에게 건넸다. 하루 한 번, 아침 식사 후에 드세요. 그녀가 당부했다. 노인이 문을 밀고 나갔고 문에 달린 황동종이 딸랑하고 울렸다. 오후 3시, 동네 약국이 하루 중 가장 한산해지는 시간이었다. 서진은 카운터 안쪽의 높은 의자에 다시 앉아 서랍을 열고 검은색 OTP 발생기를 꺼냈다. 오늘은 25일. 그녀는 휴대전화 잠금을 풀고 은행 앱 거래 내역을 열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이체 화면으로 들어갔다. 받는 사람 칸에는 익숙하게 한 이름을 선택했다. 그녀의 시어머니 구명숙이었다. 서진이 OTP 버튼을 누르자 작은 액정에 6자리 숫자가 떴다. 그녀는 차례대로 숫자를 입력하고 금액란에 150만 원을 적어 넣었다. 그리고 확인을 눌렀다. 가벼운 진동과 함께 화면 한가운데 초록색 체크 표시가 떠올랐다. 150만 원. 이번 달 고정생활비가 정확한 날짜에 구명숙의 계좌로 빠져나갔다. 이체를 마친 서진은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엎어두었다. 그녀의 시선이 약국 맨 안쪽 선반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모서리 칠이 다 벗겨진 은색 보온 도시락통이 놓여 있었다. 3년 전, 그녀는 서울의 좁은 고시원에서 약사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 인생에서 가장 빛이 보이지 않던 시절이었다. 하루 4시간씩 자고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간당간당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위경련이 와서 의자에 몸을 웅크린 채 책을 외우곤 했다. 그때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남편 구태현은 매일 퇴근 후 1시간씩 지하철을 타고 와서 저 보온 도시락통을 들고 고시원 건물 아래 벤치로 그녀를 찾아왔다. 도시락통 안에는 어떨 때는 따뜻한 삼계탕이, 어떨 때는 소박한 계란말이와 쌀밥이 들어 있었다. 구태현은 구구절절 응원의 말을 늘어놓지 않았다. 그저 곁에 앉아 그녀가 밥을 다 먹는 모습을 지켜본 뒤 다시 1시간 동안 지하철을 타고 돌아갔다. 그 보온 도시락통의 무게를 서진은 3년 동안 가슴에 새겼다. 그녀는 무사히 면허를 취득했고 경기도 수원시의 이 동네 약국을 인수해 어엿한 개국 약사가 되었다. 결혼 후 구명숙은 첫 가족 식사 자리에서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서진을 보며 말했다. 가족이라면 응당 서로 돕고 살아야지. 우리 태현이가 너 시험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자기 돈은 하나도 못 모았잖니. 이제 내가 약국도 차렸으니 집안 가장 노릇도 좀 나눠서 해야지. 서진은 그때 옆에 앉아있던 구태현을 보았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젓가락으로 접시 위에 콩나물만 뒤적이고 있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서진은 그때 그렇게 대답했다. 그날 이후 매달 25일이면 벼락이 떨어져도 150만 원을 보냈다. 서진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구태현에게 느꼈던 고마움을 자연스럽게 그 뒤에 있는 가족 전체로 확장시켰던 것이다. 주말 저녁, 서진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약국 문을 닫고 마트에 들러 최고급 한우 2팩과 과일 한 상자를 샀다. 조수석에 앉은 구태현은 고개를 숙인 채 휴대전화로 쇼츠 영상만 넘겨보고 있었다. 소리가 제법 컸다. 어머니가 엊그제 무릎이 아프다고 전화하셔서 파스를 좀 샀어. 서진이 전방위 신호등을 보며 브레이크를 밟았다. 구태현은 고개도 들지 않고 손가락으로 액정만 휙휙 넘겼다.
트렁크에 넣어둬. 차가 수원 구도심의 낡은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다. 주차 공간이 너무 좁아 서진은 운전대를 2번이나 꺾고 나서야 간신히 차를 댔다. 구태현은 차 문을 열고 과일 상자를 훌쩍 집어들더니 앞장서서 걸어갔다. 구명숙의 집은 3층이었다. 현관문이 꽉 닫히지 않아 틈새로 텔레비전 주말 연속극 소리가 새어나왔다. 서진이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현관 신발장 위에 한우와 파스를 올려두었다. 완리 구명숙이 손에 행주를 든 채 주방에서 걸어 나왔다. 현관에 놓인 한우를 슬쩍 보았지만 얼굴에는 별다른 표정 변화가 없었다. 그저 거실 소파를 턱짓으로 가리킬 뿐이었다. 앉아라, 밥 다 돼 간다. 밥상머리에서 구명숙은 갈비찜 접시를 구태현 쪽으로 쓱 밀어주고는 서진을 쳐다보았다. 다음 달이 벌써 추석이다. 구명숙이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천천히 삼켰다. 집안 제사에 올릴 것도 많은데 요즘 물가가 하도 올라서 원. 서진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가방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두 손으로 건넸다. 어머니, 이거 추석 용돈이에요. 이걸로 필요한 것 좀 장만하세요. 구명숙은 봉투를 받아 열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앞치마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그리고는 푹 한숨을 쉬었다. 내가 일찍 남편 여의고 혼자서 태현이랑 수빈이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그때는 보일러비 아끼려고 겨울에도 온수 한 번 마음대로 못 틀었다. 이제 늙으니까 온몸이 쑤시고 안 아픈 데가 없어. 요즘 젊은 애들은 참 편하게도 살지. 서진은 고개를 살짝 숙인 자세를 유지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구태현은 갈비 한 점을 집어 입에 넣고 쩝쩝 소리를 내며 씹었다. 텔레비전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볼 뿐 식탁에서 오가는 대화에는 귀를 닫은 듯 했다. 밥을 다 먹고 서진은 고무장갑을 끼고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했다. 구태현은 거실에서 사과를 깎았고 구명숙은 그 옆에 앉아 아들이 사과 깎는 모습을 구경했다. 우리 수빈이 서울 자취방, 다음 달에 보증금 올려줘야 한다더라. 구명숙의 목소리가 주방 미닫이문을 넘어 들어왔다. 그 어린 게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서울 물가를 어떻게 감당하겠니?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쏟아졌다. 서진은 뽀득뽀득 씻은 접시를 식기 건조대에 하나씩 세워두었다. 3일 뒤 서진은 약국에서 구명숙의 전화를 받았다. 서진아, 수빈이가 이번 달 신용카드 한도가 초과됐다네. 내가 새언니니까 동생 좀 챙겨라. 서울 물가가 워낙 무서워야지. 서진은 컴퓨터 모니터에 띄워둔 발주서를 보며 물었다. 어머니, 얼마나 필요하대요? 일단 50만 원만 보내줘. 태현이한테는 말하지 말고. 그 녀석도 동생 돈 함부로 쓴다고 잔소리할라. 전화를 끊고 서진은 곧바로 은행 앱을 열어 신우이 구수빈의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구태현이 막 샤워를 마치고 수건으로 머리를 털고 있었다. 서진은 겉옷을 벗어 옷걸이에 걸며 담담하게 말했다. 오늘 수빈이한테 50만 원 보냈어. 어머니가 아가씨 카드가 밀렸다고 하셔서. 머리를 털던 구태현의 손이 멈칫했다. 수건이 그의 얼굴 절반을 가리고 있었다. 그는 수건을 휙 벗어 빨래통에 던져 넣었다. 걔는 씀씀이가 해퍼서 탈이야. 당신이 자꾸 오냐오냐 하지 마.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획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서진은 거실에 우두커니 서서 빨래통 안에 처박힌 축축한 수건을 내려다보았다. 한참을 서 있다가 다가가서 그 수건을 꺼내 베란다 건조대에 반듯하게 널었다. 매달 마지막 주 주말은 서진이 대구에 있는 친정아버지를 뵈러 가는 날이었다. 토요일 새벽 6시, 동이 트기도 전이었다. 서진은 여행용 가방 하나를 현관에 내놓았다. 안방에서는 구태현이 몸을 뒤척이더니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나 다녀올게. 서진이 안방 문가에 서서 말했다. 이불 속에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조심히 다녀와. 서진은 문을 닫고 홀로 계단을 내려왔다. 수원에서 대구까지는 차로 3시간 반이 걸렸다. 고속도로에는 아침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다. 서진은 차 안 히터를 2단으로 틀었다. 라디오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다. 아버지 윤정호는 대구 외곽의 낡은 단층집에 살고 있었다.
은퇴한 버스기사인 아버지는 오랫동안 홀로 지내셨다. 서진이 마당 밖에 차를 세웠다. 녹슨 철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버지는 마당 한 구석 낡은 목욕 의자에 앉아 헌헝겊으로 삐걱거리는 자전거를 닦고 계셨다. 뭐하러 또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왔노?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손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며 서진의 양손에 들린 영양제와 신선한 고기들을 보았다. 오는 길에 시장 들러서 좀 샀어요. 서진이 짐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부엌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먹다 남은 김치통 몇 개와 소주 2병이 전부였다. 점심때 부녀는 낡은 교자상 앞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아버지가 물을 한 잔 따르며 서진을 보았다. 태현이는 요새 회사 일이 많이 바쁜갑제? 네, 요즘 프로젝트 마감 기간이라서요. 서진이 밥을 한 숟갈 떠먹었다. 3년째 똑같은 질문과 대답이었다. 구태현은 단 한 번도 대구 친정에 동행한 적이 없었다. 첫 해에는 야근을 해야 한다고 했고 이듬해에는 주말에 직장 동료 결혼식이 있다고 했다. 그 후로 서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노릇하게 구워진 갈치구이 접시를 서진 앞으로 밀어주었다. 시집 갔으면 내가 많이 참아야 한다. 시어머니 혼자서 애 둘 키우기 얼마나 힘들었겠노. 내가 맏며느리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챙겨드려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조금 갈라져 있었고 옛날 분들 특유의 고지식함이 묻어났다. 서진은 대꾸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갈치 가시를 발라냈다. 장가시가 많아 일일이 골라내야 했다. 그녀는 가시를 싹 발라낸 뽀얀 생선살을 아버지의 밥그릇 위에 얹어드렸다. 알아요, 아빠. 다시 수원으로 돌아가는 길, 또다시 3시간 반의 운전이었다. 서진은 운전대를 잡고 끊임없이 뒤로 밀려나는 차선을 응시했다. 그녀는 자신이 두 도시 사이를 쉼없이 오가는 시계추 같다고 생각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위태로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다. 이체 내역으로 최고급 한우로 주말에 고단한 운전으로 두 가정을 다 건사하고 있다고 믿었다. 수원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였다. 거실은 불이 꺼져 캄캄했고 안방 문틈으로만 가느다란 빛이 새어나왔다. 서진이 문을 열자 구태현은 헤드셋을 낀 채 컴퓨터 모니터를 뚫어지라 보며 요란하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문 열리는 소리에 그가 헤드셋 한쪽을 벗었다. 왔어. 치킨 시켜서 식탁에 뒀으니까 좀 먹어. 서진은 식탁 위에 놓인 이미 기름이 배어나온 종이 상자를 보았다. 치킨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생각 없어 그녀는 여행 가방을 옷장에 넣고 잠옷을 챙겨 욕실로 들어갔다. 타일 위로 쏟아지는 물줄기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거울 속 핏발선 자신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아슬아슬한 평온이 깨진 것은 보름 뒤에 있었던 가족 식사 자리에서였다. 구명숙의 62번째 생일이었다. 식사 장소는 수원 시내의 고급 한우 전문점이었다. 룸 안에는 시댁 친척 몇 명이 빙 둘러앉아 있었다. 불판 위에서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가 났고 연기는 위쪽 환기구로 빨려 들어갔다. 서진은 가위와 집게를 들고 불판 앞에 서서 다 익은 고기를 먹기 좋게 잘라 어른들 앞접시에 덜어들였다. 구명숙은 오늘 짙은 보라색 개량 한복을 차려입고 미용실에서 머리에 잔뜩 뽕을 넣고 왔다. 그녀가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맞은편에서 고기를 씻고 있는 친척을 향해 입을 열었다. 아휴, 이놈의 아파트가 이제 너무 낡아서 원이 구명숙이 불쑥 꺼낸 말은 크지 않았지만 룸 안에 있는 모두가 또렷이 들을 수 있는 볼륨이었다. 특히 그 화장실 말이야. 타일은 다 깨지고 하수구에서는 자꾸 냄새가 올라와서. 며칠 전에는 거기서 미끄러져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 순간 룸 안에 정적이 흘렀다. 환기구가 연기를 빨아들이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맴돌았다. 서진의 손에 들린 집게가 허공에서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불판 위에서 까맣게 타들어가는 양파 조각만 내려다보았다. 아이고, 명수가. 너는 이제 호강할 일만 남았지. 먼 친척 고모가 맞장구를 쳤다. 태현이 번듯하게 자리 잡았지. 며느리는 약국 원장님이지. 서진이네 약국 장사 잘 되지? 화장실 리모델링 하나 해드리는 건 일도 아닐 텐데 뭘.
구명숙이 눈가에 주름을 잡으며 빙그레 웃었다. 우리 서진이가 약국하니까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긴 하지. 워낙 효부라서 이 늙은 시어미가 낡아빠진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꼴은 못 볼 거야. 안 그러니? 구명숙의 시선이 불판을 넘어 서진에게 정확히 꽂혔다. 서진은 목구멍이 콱 막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옆에 앉은 구태현을 보았다. 구태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젓가락으로 밥알만 한쪽으로 모으더니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입에 우겨 넣었다. 아주 느릿느릿 씹으면서 시선은 오로지 자기 앞에 작은 국그릇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그 안에 세상의 심오한 진리라도 담겨 있는 것처럼. 그는 어머니도 보지 않았고 서진도 보지 않았다. 10초가량의 기나긴 침묵.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서진은 룸 안에 울려 퍼지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내일 인테리어 업체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구명숙이 흡족한 표정으로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집어들었다. 식사 자리의 분위기는 다시 화기애애해졌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서진은 난생 처음으로 불면증을 겪었다. 안방은 캄캄했고 구태현의 숨소리는 일정했다. 이따금 무거운 코골이 소리가 섞여 나왔다. 서진은 침대에 반듯하게 누워 눈을 뜬 채 천장을 응시했다. 창밖 가로수 불빛에 비친 천장에는 가느다란 실금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녀는 몸을 뒤척여 구태현에게 등 돌려 누웠다. 가슴에 손을 얹으니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는 것이 느껴졌다. 매달 150만 원의 생활비, 명절 용돈, 시누이의 카드값, 그리고 이제는 화장실 리모델링 비용. 화장실 하나를 뜯어 고치는 데는 500만 원이 든다. 다음 날 약국에 출근한 서진은 인테리어 업체에 전화하지 않았다. 그녀는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오전 매출액을 확인하고 있었다. 오후에 대구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서진아, 평소보다 기운이 쏙 빠진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헐떡임이 섞여 있었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서진이 용수철처럼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병원 가서 검사를 좀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심장 판막 쪽에 문제가 좀 있어서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네. 서진의 손가락이 확 오그라들며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어느 병원이에요? 의사가 정확히 뭐라고 했는데요? 수술은 언제 한대요? 대구대학교 부속 병원이다. 당장 급한 건 아니라고 일단 보호자 와서 수술 방법 들어보라 카더라. 전화를 끊자마자 서진은 휴대전화 고속철도 예매 앱을 열어 대구행 가장 빠른 기차표를 끊었다. 그리고 메신저로 구태현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빠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하셔야 한대. 의사가 보호자 와서 설명 들으라는데 이틀만 연차 내고 나랑 같이 대구 좀 다녀올 수 있어? 10분 뒤 휴대전화 화면이 밝아졌다. 이번 주 회사 프로젝트 마감이라 도저히 못 빠져. 당신이 먼저 가서 상황 좀 봐. 심각하면 그때 내가 연차 낼게. 서진은 액정에 뜬 그 짧은 문장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휴대전화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넣은 뒤 약국 셔터를 내렸다. 대구의 병원 진료실. 의사가 컴퓨터 모니터에 뜬 초음파 사진을 펜으로 동그랗게 치며 설명했다. 중증 승모판 폐쇄 부전증입니다. 최대한 빨리 판막 치환수를 잡아야 해요. 수술 자체는 위험하지 않지만 수술 후에는 보호자가 24시간 곁에서 간병해야 합니다. 서진은 수첩을 꺼내 의사의 말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받아 적었다. 펜촉이 종이 위를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다. 병원을 나선 서진은 대구 길거리에 서서 구명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돈댁의 일이니 당연히 알려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 신호음이 5번 울린 뒤에야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저예요. 서진이니. 화장실 고칠 사람은 알아봤고? 어머니, 저희 아빠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하셔야 해요. 저 지금 대구 내려와 있어요. 수화기 너머로 2초간 정적이 흐르더니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나이 먹으면 다 여기저기 고장 나는 법이다. 대구병원도 시설 좋으니까 거기서 그냥 해라. 내가 잘 간호하고 너무 유난 떨지 말고. 참, 화장실 공사는 빨리 알아봐라.
내가 딱 마음에 드는 미끄럼 방지 타일 봐둔 거 있거든. 링크 보내줄 테니까 확인해. 뚜. 통화가 끊겼다. 서진은 버스 정류장 표지판 아래 서 있었다. 시내버스가 뜨거운 열기를 내뿜으며 굉음과 함께 지나갔고 매연과 먼지가 확 일어났다. 그녀는 얼굴에 들러붙은 먼지를 털어내지도 않은 채 천천히 휴대전화를 가방 속에 집어넣었다. 수원으로 돌아온 그날 밤, 서진은 저녁을 차리지 않았다. 퇴근하고 돌아온 구태현은 불 꺼진 주방을 보고 멈칫했다. 밥 안 했어? 장인어른 상태는 좀 어떠셔? 그가 구두를 벗으며 물었다. 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 앞 탁자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다. 모니터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지만 아무런 표정도 읽을 수 없었다. 판막 치환술 받으셔야 한데 서진의 목소리는 높낮이 없이 평온했다. 아, 그럼 돈 꽤나 깨지겠네? 수술은 언제 한대? 구태현이 정수기 쪽으로 걸어가 얼음물을 한 잔 받았다. 아직 날짜 잡고 있어? 서진은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노트북 화면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화면에는 지난 3년간 그녀가 구명숙과 구수빈에게 이체했던 은행 거래 내역이 전부 떠 있었다. 조용한 거실에 마우스 휠을 굴리는 소리만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다. 1건, 2건, 3건. 15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빼곡하게 찍힌 숫자들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 같았다. 서진은 전체 내역 다운로드를 클릭했다. 프린터가 작동하며 검은 잉크가 찍힌 A4 용지를 한 장씩 뱉어내기 시작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날이었다. 시댁의 관례에 따라 추석 전날 며느리는 시댁에 가서 제사상에 올릴 전과 잡채를 준비해야 했다. 그것은 온종일 기름 냄새를 맡으며 서 있어야 하는 고된 중노동이었다. 애호박, 명태포, 고기 완자에 밀가루와 계란물을 입혀 프라이팬에서 노릇노릇하게 구워내야 했다. 그날 오전, 서진은 약국에서 재고 조사를 하고 있었다. 매월 말이나 명절 전에는 약국 내 의약품 수량을 엄격하게 확인해야 했다. 10시 정각, 가족단체 대화방에 알림이 울렸다. 어머니 구명숙이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아침 8시까지 서진이 일찍 넘어와라. 이번에는 전 3가지 부치고 사골국도 끓여야 한다. 서진은 진통제 상자를 매대에 올려두고 한 손으로 자판을 쳤다. 어머니, 내일 오전에 약국의 보건소 정기점검이랑 재고 조사가 있어서요. 오후 2시나 되어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화방은 5분 동안 조용했다. 그러다 구명숙이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참 기가 막혀서. 집안 제사가 하늘이 두 쪽 나도 제일 중요한 일인데 조상님 모시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딨니? 기본 예의도 모르는구나. 서진은 휴대전화 화면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대화방에는 총 4명이 있었다. 구명숙, 구태현, 구수빈, 그리고 서진. 1분이 지났다. 3분이 지났다. 10분이 지났다. 단 한 명도 나서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분위기를 수습하려는 구수빈의 너스레도 없었고 상황을 설명해주는 구태현의 변호도 없었다. 서진은 휴대전화를 뒤집어 유리 진열장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다시 약 상자 개수를 세기 시작했다. 1통, 2통, 3통. 그녀의 손놀림은 기계적이었고 약 상자의 모서리에 긁혀 손가락이 아려왔지만 멈추지 않았다. 낮 12시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개인 메시지였다. 구태현이 보낸 것이었다. 내일 그냥 하루 약국 문 닫아. 엄마랑 기싸움하지 말고 연세도 있으신데 당신이 져드려. 서진은 휴대전화를 든 채 빼곡히 진열된 감기약 코너 앞에 섰다. 약국의 환한 형광등 불빛 아래 모든 것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녀는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1, 2, 3. 가족이라고 불리는 이 울타리 안에서 도대체 몇 명이나 내 편에 서 있을까? 그녀는 은행 이체 내역서를 책상 위에 펼쳐보았다. 추석 용돈을 앞치마에 찔러 넣어드렸고 시누이에 밀린 카드값을 갚아주었고 최고급 한우를 현관 신발장 위에 올려두었다. 정답은 0명이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구태현의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그녀는 약국의 모든 재고를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파악해냈다. 반창고 한 통조차 빼놓지 않았다. 아버지의 수술 날짜는 결국 다음 달 9일로 잡혔다. 서진은 2주 전에 가족 대화방에 일정을 알렸다. 저희 아빠 수술 날짜가 9일로 잡혔어요. 그날은 제가 대구병원에서 간병해야 해요. 30분 뒤 구태현에게서 개인 메시지가 왔다. 9일. 그날 회사에 엄청 중요한 세미나가 있어서 내가 발표를 해야 돼. 연차는 절대 못 내겠다. 서진은 그 문장을 한참 보다가 딱 한 글자만 보냈다. 구명숙과 구수빈은 대화방의 메시지를 읽기만 했을 뿐 아무런 답장도 없었다. 숨막히는 평온한 일상이 다시 이어지는 듯했다. 서진은 매일 제 시간에 약국 문을 열고 닫았으며 정해진 시간에 대구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수술 전 검사 수치들을 확인했다. 수술을 3일 앞둔 날이었다. 저녁 8시 서진이 약국에서 그날의 장부를 마치고 있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가족 대화방에 구수빈이 사진 한 장을 올렸다. 그것은 제주도 5성급 리조트의 예약 확인서 캡처 화면이었다. 투숙 인원은 4명. 수빈이 메시지를 덧붙였다. 드디어 정규직 전환됐어요. 기념으로 제가 모은 돈 탁 털어서 우리 가족 제주도 2박 3일 호캉스 쏩니다. 비행기랑 숙소 다 예약 끝. 투숙 일자 9일부터 11일. 정확히 아버지의 수술 날짜와 겹쳤다. 서진은 화면에 뜬 9라는 숫자를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하얀 배경 위로 그 숫자가 유난히 날카롭게 눈을 찔렀다. 그녀는 캡처 사진을 누르고 확대하고 또 확대하며 자신이 날짜를 잘못 본 것이 아닌지 확인했다. 10분 뒤 구명숙이 대화방에 답장을 남겼다. 아이고, 우리 수빈이 장하다. 엄마가 안 그래도 제주도 바다 보고 싶었는데. 태현아, 너 그날 마침 대체 휴무 있다고 하지 않았니? 구태현이 답했다. 비행기 시간표 나한테 보내. 서진은 약국의 플라스틱 의자에 멍하니 주저앉았다. 밖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졌고 하나둘 켜진 가로등 불빛이 약국 유리문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녀는 대화방에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았다. 밤 9시, 그녀는 약국의 철제 셔터를 내렸다. 셔터가 레일을 따라 긁히며 귀를 찢는 듯한 소음을 냈다. 그녀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길모퉁이 편의점 앞에 서서 구태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린 뒤에야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타닥타닥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왜? 구태현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다. 9일 우리 아빠 수술하는 날이야. 서진은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전화기 너머의 키보드 소리가 뚝 멎었다. 3초간의 지독한 정적. 알아, 이 구태현의 목소리가 한껏 낮아졌다. 근데 수빈이가 비행기 표를 워낙 일찍 예매했잖아. 그거 특가 항공권이라 지금 취소하면 수수료 엄청 물어야 돼. 그리고 엄마가 그러시는데 판막 수술 그게 뭐 대단한 큰 수술도 아니라며. 당신 혼자 간병해도 충분하대. 세미나 발표는? 서진이 물었다. 원래 세미나가 있었는데 일정이 뒤로 밀렸어. 수빈이가 우리 가족 다 같이 여행 간 지 너무 오래됐다고 꼭 가야 한다고 우겨서. 서진은 편의점 안에서 컵라면을 고르고 있는 고등학생을 쳐다보았다. 학생은 빨간색 육개장 사발면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파란색 해물라면으로 바꿔들었다. 알았어, 서진이 말했다. 서진아, 너무 화내지 마. 나 제주도 다녀와서 주말에 대구 장인어른 뵈러 갈게. 서진은 그대로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시울은 건조했고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르는 울음 같은 것도 없었다. 그저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드는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명징한 한기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주차장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묵직했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9일 아침 7시 대구 대학교 부속 병원. 복도 전체에 소독약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다. 서진은 이동식 침대를 밀며 간호사의 뒤를 따라 아버지를 수술실 앞까지 모셨다. 환자복을 입은 아버지는 얼굴이 창백했다. 아버지가 서진을 보며 바짝 마른 입술을 달싹였다.
태현이는 못 왔나? 서진은 굳은 살이 박인 아버지의 거친 손을 꼭 쥐며 이불깃을 여며들였다. 오늘 회사에 중요한 세미나가 있어서 도저히 못 빠진대요. 아빠 수술 무사히 끝나고 나면 주말에 내려온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일 뿐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침대가 수술실 안으로 밀려 들어가고 묵직한 자동문 두 짝이 천천히 닫혔다. 문 위쪽에 달린 빨간색 지시등에 불이 들어왔다. 수술 중 서진은 복도 끝 대기실로 걸어갔다. 파란색 플라스틱 연결 의자는 차갑고 딱딱했다. 그녀는 창가 쪽 자리를 골라 앉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대구의 하늘은 햇빛 한 점 없이 잿빛으로 흐렸다. 1시간, 2시간, 3시간. 서진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지도 책을 읽지도 않았다. 그저 그 빨간색 지시등만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중간에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세수를 한 번 했다. 거울 속에는 병상에 누운 아버지보다 더 핏기가 없는 여자가 서 있었다. 오후 1시, 간호사가 나와 그녀의 이름을 부르더니 수술 중 투약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갔다. 오후 3시. 마침내 수술실의 빨간색 지시등이 꺼졌다. 자동문이 열리고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나왔다. 윤정호 환자 보호자분. 서진은 스프링처럼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다가갔다. 수술은 아주 잘 끝났습니다. 판막 치환술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환자분 활력 징후도 안정적입니다.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 24시간 경과 지켜보고 내일 별다른 이상 없으면 일반 병실로 올라갈 겁니다. 서진은 허리를 90도로 굽혀 깊이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수술실로 들어갔다. 서진은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로 돌아와 주저앉았다. 몇 달 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등허리의 긴장이 일순간 풀리며 온몸의 진액이 다 빠져나간 듯한 무력감이 몰려왔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화면은 깨끗했다. 부재중 전화도 새로운 메시지도 없었다. 수술은 잘 끝났냐는 구명숙의 물음도, 고생한다는 구수빈의 위로도, 아버지는 어떠시냐는 구태현의 확인도 없었다. 시댁 식구 4명은 오늘 하루 이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서진은 SNS 앱에 접속해 피드를 새로 고침했다. 가 있었고 구태현과 구수빈이 양옆에 바짝 붙어 있었다. 세 사람 모두 화려한 색깔의 아이스 음료를 손에 든 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게시물 내용은 이랬다. 오랜만에 가족 여행, 날씨 최고. 서진은 그 사진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사진 속의 햇빛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눈알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시렸다. 그녀는 사진을 확대해서 구태현의 얼굴에 걸린 미소를 보았다. 그 웃음은 티 없이 맑고 티끌만한 죄책감도 없어 보였다. 서울고시원 건물 아래에서 그녀에게 따뜻한 보온 도시락통을 내밀던 그 남자는 이제 과거의 기억 속에서 완벽하게 죽어버렸다. 이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분노는 기대라는 연료가 있어야 타오르는 법이다. 기대가 완전히 제로 변해버렸을 때 남는 것은 지독할 정도로 차가운 각성뿐이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였구나 오라는 뼈저린 각성. 서진은 SNS 앱을 닫았다. 그리고 은행 앱을 열었다.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 지체 관리를 눌렀다. 자동 이체 설정을 눌렀다. 화면에 등록된 내역 하나가 떴다. 예금주 구명숙. 이체 금액 150만 원 이체일 매월 25일. 서진의 손가락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화면 위를 왼쪽으로 밀어 넘겼다. 화면에 빨간색 삭제 버튼이 나타났다. 서진은 그 버튼을 눌렀다. 시스템이 확인 메시지를 띄웠다. 이 자동 이체 기록을 취소하시겠습니까? 취소 후에는 더 이상 자동 출금되지 않습니다. 복도에서 이동식 침대 바퀴가 구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간호사가 아직 마취해서 완전히 깨지 않은 아버지를 밀고 나왔다. 서진은 화면을 보며 엄지손가락으로 확인 버튼을 꾹 눌렀다. 초록색 체크 표시가 한 번 반짝이더니 이체 기록이 통째로 사라졌다. 화면은 아주 깨끗해졌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전화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넣은 뒤 아버지의 침대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등허리는 꼿꼿했다. 복도에 찬 바람이 불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몸을 떨지 않았다. 중환자실의 자동문이 등 뒤로 닫히며 복도의 찬 공기를 차단했다. 심전도 모니터가 뚜 하며 규칙적인 소리를 냈고 초록색 파형이 화면 위에서 평온하게 뛰고 있었다. 서진은 침대 발치에 서서 온갖 관을 꽂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마취가 아직 다 풀리지 않아 노인의 가슴은 아주 느리게 오르내렸다. 그녀는 하얀색 철제 접이식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곁에 앉았다.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줄곧 그 자리를 지켰다. 창밖의 하늘이 낯빛에서 회백색으로 변해갔다. 첫 시내버스가 병원 아래 도로를 지나며 묵직한 엔진 소리를 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한 뒤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가서 일반 병실 이동 확인서에 서명했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화면은 여전히 깨끗했다. 제주도의 햇살은 아마도 여전히 눈부실 것이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병실로 돌아가 아버지의 손등에 묻은 소독약 자국을 닦아내기 시작했다. 10월 26일 오전 10시 수원 제일건강 약국의 유리문이 열리며 문에 달린 황동종이 딸랑하고 울렸다. 서진은 새로 들어온 비타민C를 매대에 진열하고 있었다. 카운터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라는 세 글자가 깜빡거렸다. 서진은 손에 든 비타민 상자들을 평평하게 눕혀 모서리를 반듯하게 맞춘 뒤에야 아주 느릿느릿 카운터로 걸어갔다. 휴대전화는 무려 30초 동안이나 징징 울려댔고 전화가 끊어지기 직전에야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서진아 수화기 너머로 구명숙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배경음으로는 홈쇼핑 채널의 쇼호스트 목소리가 깔려 있었다. 그녀의 말투는 이제 막 여행에서 돌아온 사람 특유의 나른함이 묻어났고 제법 부드러웠다. 약국 많이 바쁘니?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아? 서진은 유리문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답했다. 방금 물건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이고, 뭐 대단한 일은 아니고 구명숙이 잠시 뜸을 들였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은행 가서 통장 정리를 해보니까 이번 달 생활비가 아직 안 들어왔더라. 너 요새 사돈어른 간병하느라 너무 고생해서 25일 날 돈 보내는 걸 깜빡한 거 아니니? 서진은 책상 위에 있던 볼펜 하나를 집어들고 끝을 눌렀다. 딸깍 하는 소리가 났다. 깜빡한 거 아니에요. 서진의 목소리는 손님에게 혈압약 복용법을 설명할 때처럼 아주 차분했다. 앞으로는 안 보낼 겁니다. 전화기 너머의 홈쇼핑 소리가 갑자기 작아졌다. 아마도 음소거 버튼을 누른 모양이었다. 무려 3초간의 지독한 정적이 흘렀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구명숙의 목소리가 8도나 높아지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날카롭게 찢어졌다. 안 보낸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서진은 눈앞에 가지런히 놓인 약 상자들을 응시했다. 앞으로 매달 보내던 150만 원 없습니다. 추석이랑 설날 용돈도 이제 없어요. 윤서진, 너 미쳤어? 수화기 속 목소리는 고함으로 변해 귀가 따가워진 서진이 휴대전화를 귀에서 살짝 떼어야 할 정도였다. 내가 지금 누구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내 애비 수술 한 번 했다고 지금 우리 식구들한테 화풀이 하는 거니? 태현이가 다 설명했잖아. 비행기표 취소가 안 됐다고. 너란 년이 어쩌면 이렇게 독해 빠졌어. 감히 시부모 노후 자금을 끊어. 어머니, 저 아직 영업 중입니다. 서진은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툭 끊어버렸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바꾸고 책상 위에 엎어두었다. 그 다음 2시간 동안 그 휴대전화는 책상 위에서 미친 듯이 번쩍거리며 진동했다. 서진은 처방전을 끼워두는 클립보드를 가져와 휴대전화 위에 꾹 눌러놓고는 계속해서 약국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약을 내어주고 계산을 했다. 낮 12시, 그녀는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화면을 확인했다. 부재중 전화 89통이 전부 구명숙이었다. 그리고 10여 개의 기나긴 음성 사서한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다.
처음에 따져 묻는 말투에서 시작해 나중에는 협박으로 그리고 입에 담기 힘든 쌍욕으로 변해갔다. 이 배운 데 없는 년아. 내가 알량한 약국 하나 한다고 뭐라도 된 줄 알아? 이따 태현이 퇴근하면 널 아주 단단히 혼내주라고 할 테다. 지금 당장 내 돈 보내. 서진은 그 음성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끝까지 다 들었다. 답장은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음성 파일들을 전부 저장하고 백업해 두었을 뿐이다. 밤 11시 30분. 아파트 도어록에서 삐삐거리는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나더니 쾅 하고 무겁게 문 열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구태현이 술 냄새와 한기를 잔뜩 달고 거실로 들이닥쳤다. 그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곧장 마루 위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며 쿵쿵 무거운 발소리를 냈다. 서진은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그 검은색 노트북을 올려두고 있었다. 모니터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지만 그녀의 두 눈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윤서진, 구태현이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 끌어 풀며 가슴을 심하게 헐떡였다. 너 도대체 왜 이리 미쳐 날뛰는 거야? 우리 엄마가 오늘 하루 종일 나한테 전화를 걸어대서 울다가 혈압이 다 올랐어. 내가 무슨 권리로 엄마 생활비를 끊어. 서진은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시선은 여전히 노트북 화면에 머물러 있었다. 장인어른 수술할 때 내가 못 간 거 내가 사과했잖아.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데? 구태현이 거실 탁자 앞으로 다가와 그녀를 내려다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당장 돈 다시 보내고 엄마한테 가서 죄송하다고 해. 그럼 이 일은 이걸로 끝나는 거니까? 나 오늘 회사에서 부장한테 깨져서 집에 와서까지 너희 고부 갈등 같은 쓰레기 같은 일 처리할 기력 없다고. 서진이 엔터키를 한 번 톡 쳤다. 화면에 새로운 표 하나가 팝업처럼 떴다. 태현아. 서진이 마침내 고개를 들어 짜증이 잔뜩 묻은 얼굴을 한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어머니 혈압이 오르셨다니 아주 속이 타들어가나 봐. 구태현은 멈칫하더니 미간을 더욱 찌푸렸다. 그게 무슨 소리야? 9일날 우리 아빠는 수술실에 6시간이나 누워 있었어. 심장을 가르고 쇳덩어리로 된 인공 판막을 끼워 넣었지. 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낮이 하나 없이 소름 끼치도록 차분했다. 그날 넌 제주도에서 시원한 감귤 주스를 마시고 있었고 넌 내 혈압이 올랐을지 어떨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내가 비행기표 취소 안 된다고 했잖아. 구태현이 성가신 팔이라도 쫓는 것처럼 팔을 획 내저었다. 기어코 그 일을 물고 늘어져야겠어? 내가 돈 좀 더 버니까 시댁에 생활비 좀 보태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우리 엄마가 뒤에서 든든하게 안 지켜줬으면 내가 마음 편히 약국이나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서진이 노트북을 덮었다. 어머니가 뭘 지켜주셨는데.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구태현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약국 재고 조사를 대신해 주셨니? 아니면 약국 바닥 청소를 대신해 주셨니? 구태현은 말문이 막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너 지금 억지 부리는 거잖아. 아무튼 내일 당장 돈 보내. 너희 집안을 박살낼 작정이야? 집안. 서진이 가볍게 코웃음을 치며 입꼬리를 차갑게 끌어올렸다. 태현아, 내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 지금 박살난 건 너희 집안이 아니라 너희들의 현금 인출기야. 그녀는 노트북을 들고 몸을 돌려 손님 방으로 향했다. 윤서진, 거기 앉서. 구태현이 등 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서진은 방으로 들어가 쾅 하고 문을 닫고는 자물쇠를 잠가버렸다. 문밖에서 구태현이 문을 걷어차는 소리와 함께 억눌린 욕설이 들려왔다. 서진은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끼고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요 며칠 그녀는 계속해서 계좌 내역을 뒤지고 있었다. 이왕 끊어낼 거라면 아주 깔끔하고 완벽하게 끊어내야 했다. 그녀는 은행에 결혼 후 7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서를 요청했다. 구태현의 지갑 속에 늘 꽂혀있던 그 가족 카드 내역까지 전부 다. 그 가족 카드는 원래 결혼할 때 서진이 구태현에게 주었던 것이었다. 급한 일이 생기거나 회식 자리에서 필요하면 쓰라고 준 카드였다. 서진은 가족 카드 청구서 PDF 파일을 열었다. 빼곡한 결제 내역 위로 그녀의 시선이 빠르게 훑고 지나갔다. 그러다 갑자기
매달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결제 항목 하나에 시선이 멈췄다. 대한생명보험 구명숙 종합실비보험 32만 원. 결제일은 매달 10일, 벌써 2년째 꼬박꼬박 빠져나가고 있었다. 서진은 관자놀이가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다. 구명숙에게 매달 32만 원짜리 사보험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거니와 그 보험료를 구태현이 자신의 카드로 내고 있었다는 것은 더더욱 몰랐다. 2년이면 대략 800만 원에 달하는 돈이 그녀의 눈앞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계속해서 스크롤을 내리며 다른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그녀가 구명숙에게 생활비를 보내던 그 계좌의 거래 추적 내역이었다. 은행에서 일하는 고등학교 동창에게 부탁해서 알아낸 자료였다. 기록에 따르면 매달 25일 서진의 돈 150만 원이 구명숙의 계좌로 입금된 직후인 26일에 구명숙의 계좌에서 50만 원이 고정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받는 사람, 구수빈. 메모란에는 수빈이 결혼 자금이라고 적혀 있었다. 서진은 그 글꼴을 뚫어지라 쳐다보며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그녀는 3일 전 구수빈이 당당하게 따져 묻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날 구수빈은 약국으로 불쑥 쳐들어왔다. 새로 산 듯한 빳빳한 트렌치 코트를 입고 손에는 명품 브랜드의 이번 시즌 신상 가방을 들고 있었다. 새언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구수빈은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카운터 위에 쾅 내려놓았다. 엄마가 그러는데 새언니가 생활비 끊었다면서요. 그 돈 안에 엄마가 매달 내 결혼자금으로 모아주는 50만 원이 들어있는 거 몰라요? 언니가 지금 끊어버리면 내 다음 달 적금은 어떡하라고요? 서진은 그때 마침 행주를 들고 유리 진열장을 닫고 있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결혼자금, 서진이 고개를 돌려 구수빈을 쳐다보았다. 네, 구수빈은 눈치도 없이 눈을 치켜뜨며 쏘아붙였다. 엄마가 그러는데 서울 남자들은 여자 쪽 혼수 엄청 따진대요. 그래서 엄마가 생활비에서 매달 50만 원씩 아껴서 내 몫으로 모아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언니가 갑자기 돈을 안 주면 내 결혼길 막으려는 심보 아니에요? 서진은 분노로 일그러진 구수빈의 얼굴을 보며 문득 이 상황이 너무나도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정작 자신은 3년 전에 산 낡은 코트를 입고 약국에서 허리가 끊어지라 서서 일하며 매달 칼같이 돈을 보냈다. 그런데 이 모녀는 그녀의 피 같은 돈을 가져다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딸의 빵빵한 혼수를 챙기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이제는 돈줄을 끊었다고 적반하장으로 따지고 들기까지 했다. 서진은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행주를 다시 쥐고 이미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유리를 계속 닦았다. 새언니, 말 좀 해봐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구수빈이 카운터 밖에서 발을 굴렀다. 나가는 문은 저쪽이야. 나갈 때 문이나 꽉 닫고 가지 바람 차니까 서진은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구수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하이힐을 또각거리며 문을 꽝 닫고 나가버렸다. 지금 컴퓨터 화면에 뜬 명백한 이체 기록들을 보며 서진은 모든 서류를 항목별로 분류해 암호가 걸린 USB에 저장했다. 수요일 오후 서진은 약국 문에 임시 휴업 팻말을 걸었다. 그녀는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을 찾아갔다.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최 변호사가 그녀를 맞이했다. 사무실 안에는 쌉싸름한 커피 향이 은은하게 감돌았다. 최 변호사는 서진이 가져온 두꺼운 출력물들을 넘겨보았다. 조용한 방 안에 종이 넘기는 소리만 선명하게 울렸다. 윤서진 씨, 최 변호사가 금태 안경을 치켜올리며 고개를 들었다. 가져오신 거래 내역이 아주 상세하네요. 7년 동안 시어머니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총 1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가족카드로 대납한 보험료와 시누이의 신용카드 대금까지 합치면 총액이 1억 5천만 원에 육박하네요. 서진은 가죽 소파에 앉아 두 손을 깍지 껴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이 돈들 이혼 재산 분할할 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최 변호사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한국의 가족법상 부모님께 드린 부양료는 통상적으로 자발적인 증여로 봅니다만 그녀가 손끝으로 구수빈의 결혼 자금 내역을 톡톡 두드렸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준 생활비를 며느리의 동의도 없이
제3자인 신우이의 적금 계좌로 직접 이체했고 그 액수가 크며 일정한 규칙성이 있습니다. 이건 부양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부부 공동 재산의 악의적인 은닉 및 빼돌림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서진의 눈빛이 미세하게 반짝였다. 게다가 최 변호사가 가족 카드 청구서를 빼들었다. 남편이 아내를 속이고 아내의 카드로 어머니의 고액 사보험료를 납부한 부분, 이 부분은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 기간 중 거주한 아파트 말인데요. 비록 초기 자본은 남편 측에서 마련했지만 결혼 후 7년간의 대출 원리금은 사실상 윤서진 씨의 약국 수입으로 간접 상환한 셈이니 가치 상승분에 대한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충분합니다. 그 아파트는 필요 없습니다. 서진이 변호사의 말을 끊었다. 최 변호사가 약간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보았다. 그 낡아빠진 아파트, 벽에는 곰팡이가 슬고 하수구에서는 악취가 올라와요. 단 하루도 더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서진의 말투는 마치 버릴 헌 옷을 이야기하듯 담담했다. 전 그저 그 사람들이 집어삼킨 내 돈을 뱉어내게 만들면 됩니다. 단 한 푼도 남김없이 토해내게 할 겁니다. 아파트에 대한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그 부당 지출금과 현금을 즉시 반환하라고 협상 카드를 던지면 가능하겠습니까? 최 변호사는 눈앞에 앉은 이 차분한 여자를 보며 눈가에 작은 감탄의 빛을 띄웠다. 만약 그걸 협상 카드로 쓴다면 남편 측에서는 집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현금 반환에 동의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막상 소송으로 가면 이 금융기록들이 그들에게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테니까요. 최 변호사가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그럼 소장과 가압류 신청서 작성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밤. 서진은 마지막으로 정리한 재무 내역을 출력해 서류 봉투에 담고 있었다. 손님방 문이 갑자기 쾅 하고 열렸다. 구태현이 문가에 서 있었다. 그의 두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요 며칠 소파에서 잔탓에 입고 있는 셔츠는 구깃구깃했다. 그는 단번에 서진의 책상 위에 놓인 출력물들과 아직 꺼지지 않은 모니터의 은행 거래 내역 화면을 보았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구태현이 성큼성큼 다가와 책상 위의 종이 몇 장을 획 낚아챘다. 종이에 적힌 구명숙 보험료 대납 내역과 구수빈 결혼자금 추적이라는 글자를 확인한 순간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창백해졌다. 너 내 카드 내역 뒤졌어? 우리 엄마 계좌까지 뒤졌냐고. 구태현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찔려서인지 알 수 없었다. 그가 휙 손을 뻗어 서진 앞에 노트북을 빼앗으려 했다. 서진은 재빨리 노트북을 덮고 두 손으로 노트북 겉면을 꽉 내리눌렀다. 손 놔. 구태현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서진의 손가락을 억지로 떼어내려 했다. 구태현, 서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마치 두 자루의 얼음칼 같은 시선으로 남자의 두 눈을 똑바로 찔러보았다. 이 노트북에 손가락 하나라도 대봐. 내일 당장 이 거래 내역서 들고 당신 회사 찾아가서 부장님한테 당신이 마누라 돈으로 어떻게 자기 엄마 보험료를 내줬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그 말은 구태현의 급소를 정확히 찔렀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바로 회사에서의 체면이었다.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하더니 서서히 힘이 빠졌다. 그는 뒤로 두어 걸음 물러나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진의 코앞에 삿대질을 했다. 윤서진, 너 진짜 무서운 여자다. 넌 돈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구나. 너 잊었어. 옛날에 그곳이원 썩은 방구석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지낼 때 매일 1시간씩 지하철 타고 가서 도시락 배달해준 사람이 누군데? 내 그 보온 도시락통 아니었으면 내가 약사 면허나 딸 수 있었을 것 같아.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었겠냐고. 돈 좀 번다고 유세 떨어? 이제 살 만해지니까 우리 식구들 헌신짝처럼 버리시겠다. 서진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 보온 도시락통. 마침내 그 말이 나왔다. 3년,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구태현은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리고 구명숙의 마음속에 그 보온 도시락통은 서진의 등을 짓누르는 거대한 태산이었다. 그들은 서진이 평생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악을 쓰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다. 그저 비정상적일 만큼 차분한 눈빛으로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왼손을 들어 오른손으로 약지에 끼워진 얇은 금반지를 잡았다. 결혼할 때 구태현이 종로 금은방에서 제일 싼 것으로 골랐던 반지였다. 서진이 힘껏 반지를 잡아당겼다. 7년이나 끼고 있었던 탓에 반지가 손가락 마디에 걸려 붉은 자국이 남았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억지로 반지를 빼냈다. 팅! 금반지가 나무 책상 위로 던져지며 경쾌한 소리를 내고 튕기더니 이내 멈춰섰다. 그 보온 도시락통에 든 밥이랑 반찬, 한 끼에 10,000원이라고 치자. 당신이 3년 동안 1,000번 넘게 갖다 줬으니까 계산하기 쉽게 1,000만 원 쳐줄게. 조용한 방 안에 서진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지난 7년 동안 난 당신 어머니한테 1억 2천만 원을 갖다 바쳤고 당신 여동생 카드값을 갚아줬고 당신 대신 800만 원짜리 보험료를 냈어. 구태현, 내가 싸온 그 도시락 금으로라도 만들었니? 난 이미 10배, 100배로 다 갚았어. 구태현은 책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반지를 보며 입술만 덜덜 떨 뿐 반나절이 지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일 짐 싸서 나갈 거야. 서진이 책상 위에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법원 출석 요구서, 다음 주면 당신 회사로 갈 테니까. 변호사나 잘 알아봐. 수원가정법원의 업무 처리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다. 11월 둘째 주 화요일, 구태현이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안내 데스크 직원이 그의 자리로 등기 우편 하나를 가져다 놓았다. 봉투 겉면에는 서울가정법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구태현은 화장실 칸막이 안에 들어가 편지를 뜯었다. 소장에 적힌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라는 글자와 첨부 파일로 붙어있는 어머니의 재산 빼돌림 및 가족 카드 무단 사용 증거들을 본 순간 그는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구역질을 느꼈다. 같은 날 최 변호사가 법원에 신청한 가압류 명령도 효력을 발휘했다. 구태현 명의로 된 서진과 연결된 공동계좌가 공식적으로 동결되었다. 구명숙은 마트에서 계산을 하려다 자신의 체크카드로 간장 한 병 값조차 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즉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진이 소송을 걸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평생 떵떵거리며 살았던 이 드센 여자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말았다. 그녀는 서진을 찾아가지 못했다. 서진이 이미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고 약국에도 대타 약사를 구해놓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구명숙은 고속버스를 타고 3시간 반을 달려 대구로 곧장 쳐들어갔다. 윤정호의 단층집 앞, 구명숙은 녹슨 철문을 쾅쾅 두드리며 온 골목이 떠나가라 날카로운 소리를 질러댔다. 윤정호 씨, 당장 나와. 당신이 가르친 그 잘난 딸내미 꼴 좀 보라고. 감히 시부모를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어? 우리를 고소하겠대.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내겠다고. 문은 열리지 않았다. 구명숙은 아예 계단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탁탁 치며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주변 이웃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고 구경을 나왔다. 내가 혼자서 애 둘을 어떻게 키웠는데. 지가 돈 좀 번다고 어른 모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돈 계산을 철저하게 하다니 세상 천지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바로 그때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안에서 철문이 열렸다. 수술을 마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윤정호가 두꺼운 속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은 채 문지방 안쪽에 서 있었다. 큰 병을 앓고 난 직후라 안색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그의 꼿꼿한 등허리만큼은 무너지지 않았다. 평생 딸에게 시집갔으면 참아라. 시어머니 마음 이해해 드려라 하고 타이르던 고지식한 노인은 지금 바닥에 주저앉아 행패를 부리는 사돈어른을 보며 단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눈빛을 띠고 있었다. 당신 딸년이 구명숙이 다시 욕을 퍼부으려던 찰나였다. 입 닥쳐 윤정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구명숙이 흠칫 놀라 입을 다물었다. 내 딸이 당신네 집구석에서 7년 동안 소처럼 일했어. 내가 수술실에 누워 생사를 오갈 때 당신네 식구들은 제주도에서 바다 구경을 했다지. 윤정호가 짚고 있던 지팡이를 꽉 움켜쥐어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다.
나 윤정호가 평생 버스나 몰고 다닌 무식한 놈이긴 해도 적어도 누가 사람 새끼고 누가 짐승만도 못한 놈인지는 알아. 당신 구명숙이 화가 나서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다. 꺼져. 윤정호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한 글자를 내뱉었다. 당신네 집구석 인간들은 이제 내 딸 얼굴 볼 자격 없어. 당장 안 꺼지면 동네 사람들한테 사유지 무단 침입으로 경찰 부르라고 할 테니까. 옆집 아주머니가 이미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있었다. 구명숙은 주변에서 쏟아지는 손가락질과 따가운 시선에 마침내 덜컥 겁이 났다. 그녀는 바닥에서 엉금엉금 기어 일어나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골목을 빠져나갔다. 12월 중순 법원에서 첫 번째 조정기일이 열렸다. 조정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진은 최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다. 깔끔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단발로 자른 그녀의 모습은 단정하면서도 서늘해 보였다. 맞은편에는 구태현과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구태현은 살이 쏙 빠져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조정 내내 서진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조정 과정은 뜻밖에도 순조로웠다. 최 변호사가 그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을 들이밀자 남편 측 변호사는 소송으로 갈 경우 남편의 가족 카드 무단 사용은 악의적인 은닉으로 시어머니의 자금 빼돌림은 횡령 혐의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다. 아내 측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최 변호사가 두 손을 깍지 껴 책상 위에 올렸다. 수원시 아파트에 대한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겠습니다. 그 대가로 남편 측은 30일 이내에 가족 카드로 대납한 보험료 800만 원과 시어머니가 신우이의 결혼자금으로 빼돌린 4,200만 원을 일시불로 반환해야 합니다. 총합 5천만 원입니다. 이 조건에 동의하면 양측은 즉각 협의 이혼에 합의합니다. 구태현의 변호사가 그에게 귓속말로 몇 마디를 건넸다. 구태현은 이를 악물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집을 분할하려면 서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절반의 현금을 도저히 마련할 길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고 심지어 빚까지 내서 5천만 원을 만들어 서진에게 돌려줘야만 했다. 조정조서에 서명을 마친 순간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구태현이 갑자기 그녀를 불러 세웠다. 서진아. 서진은 발걸음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미안해. 구태현의 목소리가 탁하게 갈라졌다. 난 그냥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든 사라질 줄 알았어.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정실 문을 밀고 나가 서울의 차가운 겨울 햇살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혼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던 날 수원에는 첫눈이 내렸다. 서진은 아버지를 대구에서 수원으로 모셔와 약국 근처의 보일러가 빵빵하게 돌아가는 따뜻한 투룸 빌라를 얻었다. 아버지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져서 매일 아침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셨고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러 싱싱한 갈치를 사오시곤 했다. 반면 구씨 집안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다. 5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구명숙은 자신의 계좌에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노후 자금까지 싹싹 긁어 모아야 했다. 매달 150만 원씩 들어오던 꿀맛 같은 돈줄이 끊기자 그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경제적 수단을 잃고 말았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62살의 구명숙은 지인에게 부탁해 길모퉁이 중형마트에서 진열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하루 8시간씩 뼈 빠지게 서서 무거운 생수통과 라면, 박스를 진열대에 올려야 했다. 구수빈의 결혼도 파투가 났다. 남자가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결혼자금이 사실은 새언니의 등골을 빼먹은 돈이며 심지어 법원에서 토해내라는 명령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즉각 이별을 통보한 것이다. 구수빈은 서울의 쉐어하우스에서 며칠을 펑펑 울었지만 결국 그 비싼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해 도망치듯 수원의 낡은 본가로 짐을 싸서 들어와야 했다. 그리고 구태현. 연말의 어느 깊은 밤, 그는 홀로 수원의 그 낡은 아파트에 앉아 있었다. 화장실은 여전히 고치지 못해 하수구 냄새 차단 덮개가 망가진 채로 퀴퀴한 곰팡내를 풍기고 있었다. 텅 빈 집안, 서진의 물건은 이미 다 빠져나가고 머리카락 한 올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구태현은 소파에 주저앉아 캔 맥주를 들고 있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휴대전화를 넘기다 문자 메시지 보관함을 열었다. 맨 아래 폴더에는 7년 동안 은행에서 보내온 자동이체 알림 메시지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고객님의 3921계좌에서 구명숙님께 15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고객님의 3921계좌에서 구명숙님께 15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빼곡하게 쌓인 무려 84건의 메시지. 총합 1억 2천만 원이 넘는 돈. 그는 단 한 번도 이 문자들을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그저 서진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니까 내 생활에 지장만 없으면, 우리 엄마가 귀찮게 굴지만 않으면 그저 숫자 노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 숫자들이 영원히 사라져버린 지금에야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지난 7년 동안 자신의 번듯한 생활을 지탱해주고 어머니의 편안한 노후를 책임져주고 서울에서 동생이 콧대 높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매달 어김없이 꽂히던 그 150만 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정작 자신은 엄마랑 기싸움 하지 마 라는 말 한마디 던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다는 것도. 약국 매출은 여전히 안정적이었다. 저녁 8시, 서진은 약국의 철제 셔터를 내렸다. 오늘은 그 차갑고 썰렁한 아파트로 돌아갈 필요가 없었다. 2블록만 걸어가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따뜻한 집이 있었다. 문을 잠그려던 찰나, 그녀의 시선이 무심코 약국 맨 안쪽 선반으로 향했다. 모서리 칠이 벗겨진 그 은색 보온 도시락통이 여전히 그곳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사할 때 그녀는 낡은 물건들을 다 버렸지만 오직 이 보온 도시락통 하나만 챙겨왔었다.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라 그저 버리는 걸 깜빡했기 때문이었다. 서진은 다가가서 그 보온 도시락통을 집어들었다. 금속 겉면은 차가웠고 손의 쥔이 묵직했다. 그녀는 3년 전 서울고시원 건물 아래에서 구태현이 이 도시락통을 내밀었을 때 그 안에 밥이 따뜻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 온기는 빛 한 줄기 보이지 않던 수험 생활 동안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녀는 그 알량한 온기 때문에 기꺼이 은혜 갚기라는 이름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7년의 청춘과 1억 5천만 원이라는 피 같은 돈으로 그 100여 번의 도시락 값을 갚아나갔던 것이다. 서진은 약국 밖 분리수거장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뚜껑을 열어보지도 잠시 망설이지도 않았다. 그저 팔을 들어 그 은색 보온 도시락통을 캔류, 고철류라고 적힌 초록색 수거함에 툭 던져 넣었다. 쾅 하는 둔탁한 소리. 도시락통이 바닥에 부딪히며 마지막 파열음을 냈다. 서진은 손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었다. 수원의 첫눈이 그녀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아주 가볍고 티 없이 맑은 눈이었다. 그녀는 코트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고 몸을 돌려 집을 향해 걸어갔다. 앞쪽 교차로의 신호등이 마침 초록색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윤서진은 7년이라는 시간을 바쳐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당신이 뼈 빠지게 돈을 갖다 바쳐야만 곁에 남아주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요. 당연하다는 듯 받아 챙기던 그 헌신이 멈추는 순간에야 비로소 누가 당신을 진심으로 아꼈는지, 누가 당신의 돈만 사랑했는지 명백히 드러납니다. 만약 여러분도 수술실 앞을 홀로 지새우며 문자 한 통 오지 않는 밤을 보낸 적이 있다면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선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서진의 마지막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